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책으로 이야기하자면 책 899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거기 제목은 책의 그 제목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어, 그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냐면 프랑스 혁명이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혁명을 살펴보면서 그 했던 이야기가 좀 폭력을 수반한 그런 혁명이었다. 그래서 조금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 영국 몇 년 이전에 있었던 영국의 혁명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나폴레옹의 이제 그 독재 정치까지 이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의 바탕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석기는 이 장에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낭만주의와 이제 그 복고주의 또는 그 보수주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그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산업혁명의 결과와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그런 사고를,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결과와 또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 산업혁명과 또 종교의 결과로 나타난 근대 산업사회의 어떤 그 살아온 위기가 무엇인가를 이 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한스킹이 그 처음에 이제 그 복고주의,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인한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이 결코 그런 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낭만주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혁명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산업혁명들이 결국은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또 가지게 됐고 기독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결국 그 이야기를 이 안스킹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와의 관계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모든 이런 혁명들 이전에 모든 어떤 세대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의 세대는 결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모든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한 세계 속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의 그 이념이 바뀌고 또 새로운 어떤 이념들이 돌출하고 또 새로 생겨났지만 또 그 가운데는 그 전통을 고집하고 또 엣지스러운 옛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석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근대 패러다임 안에서는 교회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발전 과정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혁명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이 혁명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 안에서도 이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또 이념과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또 그 프랑스 혁명이고 그런 프랑스 혁명을 지나서 이제 나폴레옹에 와서는 결국 그 로마 가톨릭과 하해를 하지만 그 혁명의 주체 세력들에 의해서는 결국은 기독교와 결별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 일관되게 펼치고 있었고 또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그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 한석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들어설 시기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낭만주의가 일어났고 또 영국에서는 에르먼트 버크라는 이 사람은 바로 보수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와 보수주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 기독교적인 그 질서로 이제 회귀하려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기독교적인 질서도 회귀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통한 그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또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근대 그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합리적인 그 이성적 사고가 결코 자신들이 그 추구했던 유토피아에 대한 그 환상들을 유토피아에 대한 그 희망을 또 그 이어나가기에는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어떤 환멸을 이제 이런 무질서와 또 혼란 속에서 그런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낭만주의와 이 보수주의가 일어나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을 시도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그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국에서 보수주의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그 낭만주의 또 여기 보시면 1819년 또 여러 가지 그 사상가들에 의한 어떤 그 출판물 또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시에 일어났던 그 운동들은 결국은 그런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그 애체계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그 보수주의적 그러니까 옛날로 회귀하려는 이 운동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아, 그 이유가 하나는 바로
진보적 시민 계급의 그 발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혁명 때문에 그 다시 말해서 시민계급의 의식, 그 시민계급의 그 의식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옛날 질서, 핵질서로 돌아가려는 이 운동이 그냥 막강하게 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복구운동은 단순히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었고,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복구운동.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낭만주의나 보수주의가 테러하고 그런 운동이 펼쳐진 어떤 근본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계몽주의적인 어떤 이념과 사고가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이런 그 옛날로 회개하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은 여전히 계몽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이런 낭만주의와 이제 보수주의 운동은 크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여전히 그 결국은 이제 계몽주의적 이념과 사고에 묻히고 이런 운동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마다 그 이제 진보적 이념을 갖춘 나라와 이제 보수적 이념을 그럼을 불구하고 쫓았던, 예를 들어서 신선동맹 국가들 있죠. 이런 동맹의 국가들과는 뭐 확연한 차이를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들이 흐르고 이념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국가는 어떤 국가 형태로 이제 변화되었느냐면 경찰 국가에 가 등장을 하고, 그런 경찰 국가의 등장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 또 사유재산의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이제 그 한석행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화적인 그 운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념과 그 보수주의 이념과 낭만주의 어떤 그 문화적인 흐름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그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상들이 무너있지 뭐하고 이제 결국은 사회 전체가 이제 산업 세계로, 근대 산업 세계로, 산업 사회로 이제 변화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산해공업에서 기계 제작과 공정 경영의 경영을 전환. 그러니까 이제 수공업에서 이제 기계공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모든 생활의 조건들, 그리고 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으로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어떤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또 변화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그 어떤 총체적 변혁들이 있었는데, 이 변혁은 바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 이런 그 변화와 맞먹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위력을 발휘했던 그 변혁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구 폭발, 또, 어, 또 도시화, 이제 농촌 경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경제, 도시 산업 경제로 이제 탈바꿈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니까 도시 산업 경제로 탈바꿈하고 인구가 폭발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독교적 이념이나 전통적 이념들이 완전히 새롭게 또 변형하는 결과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 안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은 단순히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산업 구조의 그 양식의 변화였고, 또 삶의 방식과 의미 전체의 질적 변화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산업혁명의 결과는 어, 어떤 부분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전체의 변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고, 또 인간의 문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인간 전체의 변화가 바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제 이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정신 상태 영역에서도 세세를 여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다고 이 산업혁명을 이 한석평은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제 유럽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시아, 일본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초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어떤 정책이 먼저 우선시되냐면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전반을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유럽 사회야 모든 사회를 이끄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장이 형성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기본 요소들이 이제 대부분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한석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그 주로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영국이었고, 이 영국은 결국 19세기의 초반에 어떤 대영 제국,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어떤 제국으로서 또 급부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이렇게 이 영국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어떤 밑바탕에는 프랑스 대혁명보다 앞선 혁명이 안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영국 사회를 변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가는 비추어볼 때 그런 안정적인 그 바탕에서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 종교적인 안정화의 바탕에서 이제 이 혁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이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산업화 과정은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듯이 이 산업화는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 세계 경제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세계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우리가 이 근대 패러다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대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관이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은 이 신대륙의 발전을 구체화시킨 작업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 과정, 산업사회는 과거와 다른 인간의 근본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공정노동자들의 대극을 이루고 있는 근대 기업가들이 나타났고, 이 기업가들이 주장했던 어떤 이데올로기에는 바로 근면이었다. 이 근면함은 어떻게 보면 빈익부 부익부 사회를 또 탄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념으로 또 자리매김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동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활동과 산업 활동을 통해서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어떤 구조와 제도와 그 이념들이 한꺼번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 혁명의 결과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인간의 어떤 이념과 또 인간의 모든 구조들이 변화되고 발전됨에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병폐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무산계급, 소위 말해서 도시화 속에서 또는 공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현실 또 다른 처참한 현실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계급 대립이 생겼는데 이제 무산 계급이 생겨났고 이 무산 계급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이런 발전의 과정 속에서 전혀 혜택을 얻지 못했던 이 경제적 산업 발전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계급이 이 당시에 바로 이 무산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또 새롭게 탄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산업혁명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새롭게 이제 그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여기서 사회 문제라는 것은 바로 무산자 계급과 또 자본가와 또 노동자 계급 등 어떤 계급적인 갈등이 바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가 바로 뭐 이런 대립이 일어났던 그 문제를 이제 한석기는 사회 문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그리고 그 불균형은 지역적 불균형만 아니고 국가를 사이의 불균형도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불균형적인 그 불평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 시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을 이전에 어떤 사회와 전체의 그 문화와 이념들을 지탱하고 있던 가치체들 이 가치체계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늘 전제로 한 어떤 가치체계죠. 이런 가치체계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회가 바로 이 산업사회의 산업사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이념들이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가 바로 또한 이 시기였고 이 시기에 새롭게 탄생한 이념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바로 이런 어떤 모든 사회 체제의 그 변화 속에서 일어났고 이 모든 사회 체제는 어떤 공정 자본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어떤 그 산업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어떤 새로운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치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화와 어떤 이념의 이런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런 혁명의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런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어떻게 전개되는 이런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새로운 이념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민 계급을 중심하는 어떤 자유주의가 태어나고 이제 노동자와 그리고 이 무산자 계급을 통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칼막스와 이제 앵글스에서 그 사회주의가 탄생하고 하게 되고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나 사회가 또 새롭게 그 질서지어지고 또 새롭게 그 사회가 양분화되는 그런 또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한석清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 마크스와 앵겔스 그 사회주의를 따르는 그룹과 또 이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그 반대하고 이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그런 어떤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어떤 체제 속에서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으로 이제 또 그런 운동으로 추진되는 그 일들이 이 당시에 새롭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그 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 또 새롭게 그 부상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이념들이 생기고 또 체제가 변화되는데 교회는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그리사스라는 그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한석킹은 이런 혁명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그 인간의 정신과 또 가치와 이념들이 많이 변했다고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건과하였다. 건과하였다.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어떤 교회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이념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교회는 갖추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혹은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들에 걸물하는 사람들은 바야흐로 필수적이 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석을 그리스도의 본원적 정신에 대해 수행할 능력과 시간을 교회들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전히 교회는 그 이런 혁명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이런 시대의 어떤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했다는 거죠. 또 한마디로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빠른 어떤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결국 교회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보호 내지는 그런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탈바꿈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데 실패하고 교회는 반면에 이런 그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약자로 탄생했던 약자 계급을 단순히 돕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룹으로 이제 변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민민들을 돕고 약자를 돕고 하는 그런 데만 머물렀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회 전체를 어떤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문제점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교회 역할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 사회 정의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식이 없었다.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 계급도 또 시민 계급도 이제 교회에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낳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계약과 그런 어떤 운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여전히 그 이런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그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당시에 가톨릭이었고 개신교 교회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였다 그렇게 한식형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교황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교회 내 문제에 치중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 가톨릭과 개신교였다고 이 한스킹은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교회 내부의 문제들과 국가교회 문제들이 1차 바티칸 공회 시기에 또다시
사회 문제를 가려버렸고 교황의 물성에 관한 물음인 사회에 대한 물음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사회 현실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해석들로 말미암아 교회 제도 신심, 신학 신심의 다원주의가 생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문제만 치중하고 그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던 교회, 교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해석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다원주의가 처음으로 태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관점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갈래로 이제 교회 안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만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과 여러 가지 이해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생겨났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고 이런 다원주의가 생겨나면서 결국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교회의 통합 단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내적인 문제에 치중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교회 통합이나 교회의 단결을 최고서로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교회 밖의 일부는 교회 내부의 문제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기에만 이제 교회는 그 관심이 집중했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 사회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들로부터 이제 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교회들은 노동자계급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영국 교회는 자본주의 방식들을 수용하는데 또 자본주의 방식들을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역할을 했다. 라고 그렇게 한석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세신과 사회적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이 교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 주도의 재글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계급적이고 집합적인 낡은 사회 질서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 당시 교회가 노동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료 세계는 어떤 의료가 포함되어 있었느냐면은 결국은 옛날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그 세계 질서 여전히 그 옛날 질서, 엣지스를 말하는 그 질서에 안정화되고 또 질서지어진 그 사회로 결국은 통합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석킹은 그릇샷이라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샷의 사세 주장을 이렇게 한석킹은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사회적 병역의 실체를 하자면 근대 세계를 실제적으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아니 원칙적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는 온 세상에 그 변혁에 급습당하고 있음을 알긴 알았다. 그러나 자기들 자신도 그렇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현실과의 이러한 간극은 한편으로는 여러 교회에게 스스로를 온갖 당파와 대립들 위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용기와 양심을 제공해 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학과 용기가 근대 유럽 사회에서 갈수록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고난이 되었음도 물론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회 문제를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운동의 정당성도 부여하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방해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 그레샷은 보고 있고 한석킥은 이 그레샷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시기 속에서 이 패러다임, 근대 패러다임 속에서 여성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이제 한스킹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철학과 이념과 또 문화와 여러 가지 정치적 혁명이 일어났지만 여성은 여전히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시기까지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는 바로 옛날 근대 이전에 여성에 대한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개혁혁명 속에서 이제 여성의 혁명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이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또 한 번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그런 운동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여성 해방은 결국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온정적인 그런 여성 이해 또는 중세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여성 이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여성 신학이라는 새로운 이념들이 탄생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 여성의 역할, 또 여성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이제 생기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성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산업사회 후반기에 가서
산업사회 후반기에 가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이제 문제로 이제 급부상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또 여성의 권리가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결국은 이제 이 한스킹은 이 근대 패러다임을 결론 지으면서, 근대 패러다임의 결론은 뭐냐면 세속화, 개인주의와 다문화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 개인주의와 다문화의 공통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종교는 세속화되고, 그 신앙은 어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신앙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 개인주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견과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다원화된 세계로 변화됐다고 그렇게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성이란 더 이상 인간의 삶 전체를 규정하지 못했고, 대개의 그렇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인간 사회의 특수 영역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까지, 그리고 근대 이전까지 모든 사회와 모든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전반적인 영역을 관여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주류했던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였고, 기독교 신앙이었고 교회였다면, 그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거치고 그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된 그 패러다임, 근대 패러다임 속에서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교회는 이제 세속화되고, 또 개인주의가 되고, 또 다원주의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세속화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 다원화된 이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세대 또는 그 근대 시대의 역할은 없고, 이제 종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념들 속에 파묻혀서 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그 한석기는 이야기하면서 결코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어떤 그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어떤 기구로서 역할을 차려야 한다는 게 바로 이 한석清이야기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패러다임 속에서의 종교, 또 기독교는 결국은 이 근대 패러다임에서 그 종교가,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 근대 패러다임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종교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쟁을
종교 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어떤 해석을 그 교회가 기독교가 준비해야 했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교회 내부에만 치중하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근대 패러다임이 끝나면서 또 한 번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또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이제 남아있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그 과제를 해야 될 임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한스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934페이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